스토킹 범죄가 또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살해됐는데 서울 도심 지하철역에서 스토커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영무원 사건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법률 지원단을 맡고 계시고요. 또 스토킹 처벌법 제정할 때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스토킹 처벌법 제정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21년도 이제 4월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네. 그 전부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좀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높았고 예.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도 함께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 하시니까 사실 뭐 소위 돈이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셨을 수도 있는데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조금 우리 법률이 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태도나 시각이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 대한 범죄 피해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스토킹 저희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란 어떤 거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이제 정의하는 스토킹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뭐 상대방을 이유 없이 따라다닌다든지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자꾸 보낸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일반적으로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때 네. 그때 이제 스토킹 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고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 쌓일 때 그때는 스토킹 범죄가 돼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좀 예시 사례를 한번 좀 들어주시죠. 최근에 네. 많이 기사에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요즘엔 되게 뭐 거의 다 온라인으로 거래도 많이 하시고 네. 계좌이체도 많이 하시는데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나씩 그 입금자 명에 쓰는 거죠. 7글자 쓸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예, 계속 연결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씩 욕설을 쓰고 아니면 연결되게 진짜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무려 수백 차례에 걸쳐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이 예전에는 사실 많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보면 되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스토킹의 한 유형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범죄인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나쁜 짓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저런 열정으로 다른 걸 하면은 그러니까. 좋겠지만 사실 범죄자들을 보면 항상 엉뚱한 방식으로 저런 에너지를 표출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몇백 원, 몇천 원 들었겠지만 그걸 보내는데 들어간 정성을 생각해봐요.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대성했겠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집착과 상대방에 대한 뭐 최소한의 그 배려나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 스토킹. 아니 그러면 이거는 좀 처벌받기가 어려울 것도 같은데 아까 네. 실제로 처벌받았다고 네, 처벌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또 한켠으로는 증거가 그대로 남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뭐 확실한 증거가 남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요거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경찰서에 가시면 이건 경찰도 그렇게 어렵게 볼 사건도 아니고요. 증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처벌은 4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료를 함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거 보내느라 몇만 원 쓰고
벌금 400만 400만 원 원. 내고 40시간은 수강 명령 받고. 교육받고. 예, 400만 원 벌금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4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수도 있고 적은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유죄 판결이 난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형사처벌 받을 때 빨간 줄 간다 안 간다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벌금형 이래서 400만 원 이렇게 되면 빨간 줄이 가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소위 취업이나 뭐 할 때 항상 이게 기록이 남는 거 아닙니까? 네, 취업할 때 그 범죄 전력을 좀 조회해 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예, 대부분 하죠. 있어요. 네. 대부분 있고 벌금 5만 원 이상이면은 사실 다 범죄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벌금은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벌금도 사실은 평생 지우기 어려운 우리가 말하는 그 빨간 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경미하게 볼 건 아니죠. 네. 예. 근데 예전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안 했었죠. 네, 예. 아예 우리가 스토킹이 범죄가 된 거는 한 2013년 무렵에 그때는 스토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법률에서 지속적 괴롭힘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뭐 누군가를 막 반복적으로 막 지켜본다든지 따라간다든지 이런 정도만 규제를 했었고 그게 아무리 높아도 벌금 뭐 10만 원 이하 이랬어요. 실제로는 범칙금 8만 원 정도로 많이 처벌이 됐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교통법규 위반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가지고 가봐야 예.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받았던 피해자들의 안내가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다시 돌아가셔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주거 침입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정말 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연락하시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상 또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기다렸다가 그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오라는 안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게 경찰을 찾아간 건데 엄청나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는데 네.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법이 없는데. 예. 결국 2021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1년도 4월에 노원구에서 발생한 그 세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죠.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해한 범인 이 김태현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한테 계속 교제를 몇 달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해서 피해자 가족 그 주거지에 침입해서 집에 있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나중에 귀가한 어머니도 살해하고 결국에 그 스토킹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네. 이 범행도 상당히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던 아주 전형적인 계획 범죄였거든요. 결국 이제 살인이었지만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던 거죠. 네, 예.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개월 전부터 이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집으로도 여러 번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막 집 앞에 8시간 기다린 적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랑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경우에도 오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해도 사실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봤자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았겠네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른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집 앞에 기다리고 연락하고 이거 자체가 강하게 문제 삼으면 아까 말씀드린 경범죄 정도는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냥 가해자의 기분만, 신기만 건드리고 화만 더 예, 나게. 보복의 감정만 네. 더 부추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라도 했다면 그래도 이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도움에 경찰이 연락 금지한다든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접촉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라도 한 번쯤 강력하게 해봤다면
만약에 지금이라면 뭐뭐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면 접근 피해자- 금지 됩니까? 네, 접근 금지 됩니다. 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되고 네. 그리고 강력하게 이제 경찰이 서면 경고를 해요. 서면. 예, 너가 한 번만 더, 아니면 몇 번 더 한다면은 이거는 범죄로 처벌되니까 유의하라라는 경고장도 발송을 하고 네. 위치 네. 추적 장치를 이 가해자,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할 수도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네, 유죄 판결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심하다 한다면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로 접근이 간다 하면은 미리 이제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조치 하나로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아닌데 강력한 피해자와의 분리의 일종인 그런 유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김태현 사건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네. 그래도 피해자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입니다. 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늦어도 너무 늦게서야 네. 스토킹 처벌법이 좀 네. 제정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토킹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이 이 입법을 지연시킨 대표적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애나 사랑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얘기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10번 찍어서 나무가 넘어갈 수는 있는데 사람은 한 번 찍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좀 통용이 되었던 측면도 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그 노의 의미를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지 적극적인 사랑 아니야? 어떤 구애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지. 아무런 어떤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피해자가 힘든 경우가 생겨도 다른 범죄 피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경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향이 가장 그 스토킹 처벌법 입법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네. 전환이 또 한 번 있었던 게 신당역 예.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네네. 저는 묻지마 범죄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스토킹 범죄였어요. 이것도 뭐 전형적인 계획형 범죄죠. 이미 뭐 촬영을 이용해서 협박을 좀 했어요. 전주환이 피해자를. 그래서 그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환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전주환의 스토킹이 멈추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토킹으로 추가 신고를 합니다. 추가 고소를 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어요. 스토킹 범죄가.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해주면 형사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주환이 스토킹 고소를 좀 취하하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 그 과정에서 이제 전주환이 보복의 감정을 더 키웠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건에서는 사건 뭐 수사 결과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판결 선고일 하루를 앞두고 신당역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2022년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당시의 스토킹 처벌법의 맹점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저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건 밝히지 않건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작년 7월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실 좀 이런 법이 더 일찍 제정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네. 안타까운 생각만 들어요. 맞아요. 이게 21년도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 박수치고 막 그럴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뭐 21년 기준 했을 때 22년도가 2배 정도 증하는 그런 유형의 범죄로 자리 잡고 있어요, 스토킹이.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선이 네. 되고 있는 거는 참 긍정적이지만 네. 아직도 더 갈 길이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스토킹은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스토킹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법률이 사실 이걸 따라가는 그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 처벌법을 피해가는 유형의 스토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정의 규정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두지 말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률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그 문자 받은 거, 전화 받은 거, 연락한 거 이런 거 기분 나쁘고 무섭다고 지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하고 보관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큰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과 뭐 검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같은 것도 반드시 이용하시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스토킹 처벌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리고 이 법으로 인해서 뭐 처벌이 많아진다기보다 예방이 더 많아졌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